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심리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치료 관련해서는 이제 기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심리 상담과 사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뭐 필기 수업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이 좀 느끼시겠지만 같은 내용들이 좀 반복되어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설명은 동일하게 나오지만 또 어떤 같은 주제의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기출 문제 안에서는 정답을 딱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 정신분석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료 기법으로 정신분석적 어떤 기법들. 개념은 이제 이 고전 정신분석 이론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심리적 방어 기제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현재의 어떤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나왔던 정신분석 관련된 두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개가 있다. 첫 번째가 사이킥 디터미네이션에서 정신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 예, 정신 결정론은 현대에 보이는 성인기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영리와 아동기 때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의미고, 또 하나가 이제 무의식이다. 보통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에요. 이랬을 때 고전 정신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제 성이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이걸 리비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과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주요한 본능이다. 요것이 어떤 신체 기관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드에 있는 욕망을 의식화시키는 거가 치료의 기법이다가 고전 정신분석적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개념들을 언어화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접근 방법들을 활용하죠. 그래서 치료 관계 내에서 무의식을 직면하게 한다는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어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방어를 성숙화시키는 거예요. 방어의 성숙화. 이 방어가 미성숙한 형태가 병리를 야기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억압하는 거를 자유롭게 승화시킨다든가 이런 접근들을 해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가 여기 1890년부터 1900년대까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정립하면서 무의식을 탐색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자라는 게 이제 원형이고,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역동치료, 뭐 역동치료 이런 개념들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 예, 다른 개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전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전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한다라는 거가 이제 프로이트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정신분석과 다른 심리치료의 차이가 뭐냐. 정신분석은 전이를 활용한다. 전이는 뭡니까? 어렸을 때 부모 자녀 관계가 성인기에 되풀이돼서 나타나는 거를 통찰해서 행동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개념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이제 요거는 시험에 좀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심리치료하는 과정 중에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요. 저항은 치료를 더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뭐랄까요, 환자 혹은 내담자의 어떤 태도예요. 아이러니하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고치는 거를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이 돼요. 당사자는 그렇게 느끼진 않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피하고 싶은 문제에 다가갈수록 점점 두려움이나 공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걸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더라도 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2차적 이득. 그럼 이 이득을 알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꾀병이고 사실 본인이 모릅니다. 이제 이런 알아가는 과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익숙한 행동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인간은 나쁘지만 익숙한 거가 좋지만 새로운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잘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이 일어난다. 요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객관식으로 좀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저항이 왜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해석조차도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약간 뭐랄까요? 본능 중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그리고 너무 무식에 대한 과거의 측면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성본능이나 무의식 중심으로 너무 관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더니 인간은 사회나 대인관계, 문화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측면들로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러, 그다음에 칼 호나이라고 불린 사람, 에이리 프롬, 에릭 에릭슨, 설리반, 페어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벗어났다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들을 좀 더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요인 쪽으로 강조를 두고 그래서 초기의 경험이나 무의식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제자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자아 역할을 강조한다. 이 맥락 안에는 문화적인 맥락들, 프로이트 시대의 문화와 다른 현대의 문학들이 있다. 여기 코옥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의 이론이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에 네오, 새로운 프로이트 학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 이것도 이제 개론에서도 언급을 살짝 한 것 같은데요. 인간 중심 치료 개념은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학의 역사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분석이라든가 행동주의가 너무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무의식의 욕망이 휘둘리는 비극적 인간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행동주의는 너무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니까 인간은 인간 고유의 내적인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이 개념들. 또 자유의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병리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컨셉 때문에 진단명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쪽 인간중심 치료 공부하신, 인간중심 상담을 공부하시고 오신, 외국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을 보면 또 많은 상담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기저에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간중심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상가들이 얘기하는 진단의 병명이나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 않는 측면들을 좀 만나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힘, 자기 실현, 자유, 그다음에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 보면 내담자 중심 치료 누구죠? 로저스. 내담자 중심이라는 건 내담자가 상담, 자기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다. 이거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찾아나가는 과정을 스스로에게 맡게 된다. 그래서 목표는 자기 개념을 확장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치료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촉진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촉진합니까? 성장을. 잡아붙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 토양을 다져주고 물과 영양분을 준다. 그리고 내담자의 자기, 여기 자기는 셀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계에 대한 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학이라고 하죠. 현상학적 세계예요.
그래서 이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치료에서는 이 세 개가 누구나 공통으로 똑같이 느끼는 그런 세 개의 의미보다는 내담자 자신이 가지고 경험하는 세 개예요. 이거를 상담가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담자 자기가 실현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와 방향을 스스로 정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세 가지의 핵심적인 태도가 있다.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아주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진실성, 그다음에 공감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진공무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고, 공진무 하셔도 되고 어쨌든 앞에 걸 따서 좀 암기를 해주시면 진공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거는 꼭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뭐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상심리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 파트에 또 해당이 되니까요. 자, 행동주의적 치료 기법들은 요 전 강의 이제 앞에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맥락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맥락이 이게 콘텍스트라고 보통 영어로 읽게 되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의 사건과 중간 사건과 뒤의 사건이 서로 연결지어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이 어떤 환경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의 뭐 연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과연 이런 의미와도 뭐 느낌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기본으로 본다면 이거 이전에 엔티시전트 해가지고 선행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컨스컨시스 해가지고 뒤에. 그래서 요거를 앞자만 따서 ABC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분석은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렸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핵심 절차예요. 그래서 뭐 ABC 모델 또는 SORC 모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문제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유기체의 변인 이걸 갖다가 O래요. 이거 올가니즘 해가지고 유기체라는 의미예요. O 요소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선행 속도들 요게 에이시던트 또는 S가 스티뮬라 자극의 약자입니다. 뭐 이것까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만요. 그다음에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시퀀시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 요 R은 리스폰스 반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ABC 모델 또는 SORC 모델 이렇게 설명하는 거가 동일한 맥락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 행동이 있고 이 행동에는 그 선행하는 게 있거나 이 선행이라는 건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걸 자극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행동을 하는 거는 뭡니까? 유기체가 되죠. 올가니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반응도 돼요. 그리고 요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해요.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드백이 주어져서 이 행동이 다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극과 더불어서 결과가 행동의 빈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행동주의적 치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자극을 바꾸고 혹은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간의 맥락을 바꿔줌으로써 치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나오는 게 요거는 잘 정리해 두십시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여기 탈 조건 형성이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거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법 디센스타이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감도를 감강한다요. 낮춘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둔감이 둔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완 훈련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완을 왜 하나 심리치료하는데 생각하실 텐데요. 요 치료 기법은 불안, 장애나 공포, 신체화 이렇게 신체 감각을 동반을 해서 나타나는 장애들에 효과적이에요. 불안은 신체적 반응이 동반되죠. 그러면서도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호흡이 얕은 상태나 호흡이 불안정해지죠. 여러분 불안해질 때, 거칠어지고 흥분했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관계도 같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완된 상태로 만들면 불안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훈련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요거를 행동주의 컨셉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유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은 연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주의랑 비슷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연관지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건도 연관지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고전 조건화의 개념은 뭡니까? 종소리와 음식과의 연관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침 흘리는 반응을 연관시키는 거죠. 예, 유관학습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골자는 이완이라고 하는 거와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불안을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완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불안 위계표를 만듭니다. 불안 위계표는 내가 불안해하는 영역의 수준, 레벨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불안의 정도, 서열 형태로 목록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고소공포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 병이 있죠. 이랬을 때 이건 좀 제가 이제 간편화시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데요. 1층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죠. 1층은 별로가 아니라 아예 무섭지 않죠. 2층, 3층 그럼 벌써 한 계단씩 한 층씩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불안의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10m가 가장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이후부터는 불안이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막타 훈련이라는 게 결국 알고 보면 3층 정도 높이라 그러죠. 10m에서 11m. 어쨌든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 조금씩 불안해지는 거, 매우 불안해지는 거, 4층은 더 불안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이거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이완을 한 상태에서 불안 위계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1층에 있다고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점진적인 노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출 치료. 예, 이것이 이제 여기에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완과 불안을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서 조금 불안해지면 다시 이완을 시키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2층에서도 2층을 떠올려도 그렇죠? 불안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요즘은 가상현실 같은 걸 이제 이용하는 치료 원리가 이런 체계적 둔감법의 원리가 들어간다. 요거는 다양한 영역에 쓸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렇진 않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털 있는 대상부터 점점 가깝게 만들면서 이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 반응을 덜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유관학습의 개념이다. 예, 조건 형성 관련된 기반이 유관학습은 아예 자극과 반응 간에 혹은 자극과 자극 간에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 자극과 일치되게 연합하거나 이어질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 그래서 관련이 돼 있다. 종소리, 음식. 그러면 종소리와 음식을 연관시킬 때 침 흘리는 게 나타난다. 침 흘린다. 이런 것들이 유관학습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는 적극적 행동을 할 땐 강화를 줘서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더 증가시키고, 부적응할 때는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접근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로 따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회피적 조건 형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불쾌하거나 두려운 자극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싫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겠죠. 예.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학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피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거 강의 때 개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스케이프라 그러죠. 교도소나 병원 같은 데 이렇게 있다가 허락 없이 나가는 행위. 이걸 이제 도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 상황이 다가와요. 이럴 때 내가 피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회피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회피 조건 형성은 뭡니까?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걸 반복하는 걸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어의 이요인 이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장소를 피하게 되는 행동이 어떤 사건 자체가 고존 조건화 때문에 생리적으로 불편함을 야기하고 그 상황이 다가올까 봐 아예 피하는 걸 통해서 그 장소를 가지 않는 걸 통해서 그럼 뭐 좋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피하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피하는 요거 회피 행동, 요거는 행동주의적,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고 했던 거 다시 이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정리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사회적 기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간 중심이나 정신분석에서 필요한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 만나기 위해서 당신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나 이걸 주지만 행동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회적 기술에 관련된 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뭐 사회학습, 관찰학습 이론도 적용시키고 조작적 조건 형성도 적용시킵니다. 이럴 때 여기 나오는 사회기술훈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건 필기로 좀 잘 나오니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자기 얘기를 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경험하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훈련할 때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뭐 이런 단계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자기가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 주장을 못하는 분도 많죠. 이럴 때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기술들을 직접 트레이닝을 시켜요. 듣게 해요. 경청하게 하고 질문, 묻게 하고 주고받고 화술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요거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적절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을 못하는 분들을 속으로 담아두거나 이래가지고 아니면 아예 화를 내죠. 뜬금없이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가 자기 주장을 못해서거든요. 그럴 때 거절하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관련해가지고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 유지하는 거, 갈등을 해결하는 거,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감정 관련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술 같은 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언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소위 말하는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행동주의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적용 사례 했을 때 모델링은 뭡니까?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연은 역할 연기는 뭐예요? 연기하듯이 사이코 드라마 들어보셨는지 연극하듯이 혹은 실제로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다 그러면 상담가한테 말하도록 이렇게 시연을 시키고 그걸 밖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활용한다.
그다음에 인지치료. 그래서 요 앞자를 따가지고 인지행동치료는 CBT 이렇게 되죠. 인지치료는 CT, Cognitive Therapy 이렇게 됩니다. 원리는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인지를 변화시켜서 감정을 변화시킨다.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변화시킨다예요. 동시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원리를 통합해가지고 개인의 부정적인 사고, 그다음에 행동을 동시에 조정해가지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치료 기법. 자,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 뒷부분에 나오는 뭐 내용들까지. 그래서 아론백은 인지행동치료 혹은 정확하게는 뭐 CT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르네안의 변증법적 행동치료. 요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변증법의 원리를 이용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경계선 성격장애 혹은 우리 성격장애에서 경계성 기억나실 거예요. 성격장애인 사람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성격장애 중에 하나가 이 경계선인데, 경계선 성격장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음 챙김이라든가 정서 조절 훈련, 뭐 사회성 기술 훈련 이런 기법들을 적용시키는 치료 기법입니다. 르네안, 뭐 리네안이라고도 하고요. 그걸 갖다가 DBT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신념을 변화시켜서 정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재구성. 그래서 이런 인지치료 관련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론백의 인지치료 관련된 몇 가지 개념만 좀 보면, 우리에게는 쉐마라고 하죠. 어떤 틀이 있어요, 사고.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자신과 세상, 다양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랬을 때 세 가지 트리아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인지 삼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울한 내담자들이 흔히 보이는 사고의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항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은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미래는 없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도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이라고 하면 뭡니까? 밖에 뭐가 있어서 내가 아니라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거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변형시키는 거. 그다음에 REBT에서는 어떤 합리적 정적 치료에서는 또 있죠. CBT에서 CBT 인지 왜곡이 있다. 인지 왜곡. 그래서 아론백의 인지 치료의 개념에서 인지 왜곡이 있는데, 요거 나중에 교재 상생이 나와 있을 거, 요거는 꼭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몇 개밖에 안 되어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 광일반화, 파국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는 뭡니까? A 아니면 B야.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이야.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광일반화는 작은 사실 하나를 확대해가지고 자꾸 과장하는 거. 파국화는 사소한 사건인데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갑을 잃어버리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든가. 개인화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 있는 건데, 길 가다 누가 나를 쳐다보니까 나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라는 식으로 필터링이라고도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적응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요거를 교정하는 것이 치료적 원리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 기법 중에 단기 심리 치료, 요 단기 심리 치료는 시간 단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보면 회기가 20회기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회기, 한 달에 4주니까 4회기 해가지고 12회기로 하는 치료도 있고요.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더 하는 거죠. 2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8회기 더 해가지고 총 몇 회기입니까? 6회기 정도 하면 6회기가 아니라 6달 정도 하면 24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5달 정도 이렇게 하는, 보통
보통 그래서 20회기 이하로 진행을 될 때 단기간 집중 직능, 단기 심리치료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단회기도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 저희 교재에 보면 단회기 뭐예요? 원 세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 번 딱 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임상적으로는 단기로 하는 상담은 굉장히 스킬이 뛰어난 분들이 이제 하도록 좀 권유가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이 60회기 이상, 분석 같은 경우는 1000회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죠. 그러면 병을 고칠 수는 있는데 뭐 시간 다 날아가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핵심적인 요소만 딱 하는 단기적인 치료를 하자라는 개념이 가까운 게 단기간 집중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특징은 깊이 있고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목표로 삼아요. 예. 내가 특정 누구를 사귀고 싶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련된 거. 예. 내가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내 심리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분석적으로 어떻고 이게 아니라 고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룰 건지를 초점으로 그래서 통찰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담자가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학교의 적응의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라든가 그걸 포커스를 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로 뭔가 좋아지려면 이 사람이 기능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뭔가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생활 배경이라는 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기능적으로 생활했다는 거는 건강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성격이 나빠요.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이럴 때 단기 심리치료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필기 시험으로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단기 심리치료에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호소가 구체적이고 발달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게 생애 발달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야기되는 생애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이럴 때 변화들이 일어나죠. 혼자 지내다가 결혼 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맞춰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위기만 잘 넘어가면. 그다음에 자원중심.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가지고 강점을 길러주는 형태로의 접근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기 자원 해결, 자원 활용이죠, 활용. 요거는 이 사람이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혹은 비슷하진 않지만 다른 어떤 행동에 있어가지고 성공적인 경험을 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의 자원을 끌어서 기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이렇게 조기 자원 활용이 있고요. 능동적인 자세는 굉장히 뭡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게 단기 상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이 없다 그러면 오늘 좀 그걸 안 다뤄도 언젠간 또 다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꾸 치료가 누수해지죠. 근데 단기 상담은 어떻습니까? 딱 끊어져서 우리는 3개월 뒤에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속된다고 하면 그렇죠?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압박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 되죠. 내가 이거는 언제까지 또 끝내야겠다. 목표 지향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다음에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다음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라면 오늘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특징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어울리는 게 단기 심리치료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분의 현실 치료가 있어요. 요거는 인간은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걸 목표로 하는 치료예요. 좀 재밌지만 윌리엄 글래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환자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하셨어요. 환자 없다야. 스스로 환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환자분들이 들으면 화낼 만한 내용이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증상을 만들고 이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가 중요한. 그래서 내담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내담자가 실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못 달게 해요. 안 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로저스처럼 동일한 사고인데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관적 경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건 좀 과한 얘기고요. 실제라는 거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너의 경험의 실제지 세상은 또 다른 실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각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좌절된 욕구를 파악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해가지고 보다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담자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이렇게도 스스로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요걸 강조하는 치료가 현실 치료다. 그다음에 집단 치료에 있어가지고 요 얄롬의 11가지 치료에서는요 꼭 외워두세요. 나는 도저히 기억을 못한다. 그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5개는 꼭 외우세요. 예, 이건 시험에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객관식, 주관식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개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요 집단 치료. 지금 핵심만 설명해서 집단 치료 내용은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세션을 하는지, 지도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우리 수험서 참고하시고 첫 번째가 집단 치료를 하면요.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다예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도 달라질 수 있어. 두 번째,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우울 집단이다. 우울 집단. 뭐 자살을 하신 분들의 모임이다. 보면 고민과 걱정이 색깔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나만 걷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좀 편안해지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다음에 지식들을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한테 지지적이에요. 그래서 가족이지만 나한테 지지적이지 않았던 나를 욕하고 뭐라고 했던 엄마나 아버지나 이런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삶이 힘들었는데 내 나이 또래 혹은 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집단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를 지지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교정적 가족 경험이 있게 되고 정보 전달 그러면서 집단원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도우면서도 자기가 효능감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타성을 배웁니다. 사람이 이타성을 경험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연구들이 있죠. 그다음에 집단 자체가 가지는 게 뭐예요? 사회죠, 사회. 11명이든 5명이든 작은 사회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모방할 수 있어요. 모방. 관찰하고 모방. 그래서 뭐가 작동합니까? 관찰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되죠.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거 사회 기술이 그대로 대인관계 개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의 집단처럼 작동해요.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럴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같은 출신 학교라든가 모임 이럴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서로 집단 환경에서 나타나죠. 그다음에 정화는 뭡니까? 카타르시스라 그러는 겁니다.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거. 내 속에 있던 거를 확 풀어내는 거. 집단 안에서 보호받는 환경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해질. 정화라는 게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지지 안에서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아무리 그래도 집단이 가족처럼 할 거 응징력도 높고 그래도 결국은 죽음이라든가 자유, 삶의 의미 혹은 한계, 나의 고독 이런 거는 누구도 해결 못 해주는구나 라고는 하는, 이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이제 막 친해서 다 같이 문제 없이 다 지낼 것처럼 느끼지만 돌아와 보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실존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심리학자의 어떤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는 자문이나 교육, 윤리적인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론들이 많은데 도어티라는 학자가 6가지 자문가의 역할, 요건 이제 뭐랄까요,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전문가로서 자문이라는 건 누구에게 조언을 해준다라는 맥락이에요. 어떤 지식을 요구할 때, 이건 이런지 했을 때 지식이 풍부하죠. 그 자문을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협력자로서 자문, 뭔가를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다음에 과정 전문가, 뭔가를 진행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 옹호해 주는 거, 어떤 사건을 조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교육하는 거, 이런 형태의 자문가가 자문자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문의 유형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요 강의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험 소통에서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비공식적인 동료 집단 자문, 이건 비공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정해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래서 동료 전문가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은 자문하는 사람이랑 피자문가가 협력해가지고 내담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문자가 내담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피자문자가 자문을 바라는 사람에게 내가 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하면서, 그다음에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담자 자체보다는 피자문자의 기술, 신념, 감정 등 전문가적인 향상, 기술을,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도와주는 거가 아니라 자문을 한 사람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직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제도에 초점을 둬 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 자문을 해주는 거, 변화라기보다는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그 피자문자 중심의 행정 자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심리학 활동들이 있는데요.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학교심리학자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안에서, 그렇죠? 학습 문제나 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적응을 도와주는 거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계속돼서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미리 뭔가를 도와주고 하는 거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이제 선별하고 조기 개입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에게 다양한 시각과 대처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예방하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적 역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한 요인을 조기에 미리 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보다 예방이 어떻습니까? 비용이 3분의 1 들어간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치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예방을 하는 거에 3배 정도 이상이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우리 학교 심리학에서는 예방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심사 관련해서는 윤리 부분도 굉장히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영역이 성실성과 정직성 뭐 이런 영역도 돼요. 자, 첫 번째 내담자를 존중해야죠. 자율성.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예요. 이건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책임하라 이게 아니라 의사를 존중해줘라. 그다음에 상담자는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편견이라고 그러죠. 뭐 상담가가 무슨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무슨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애티튜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실하고도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롭고 성실하다는 거는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이중관계, 다중관계가 많이 시험에 나와요. 뭐 요걸 구분해 놨지만 A라는 치료자가 B라는 환자 혹은 내담자랑 치료 관계로 만났는데 뭐 여기 사업을 한다든가 특히 남녀 관계에서 어떤 성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법률은 아니죠. 예, 이게 뭐 성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해 줍니다. 예, 성실성과 정직성. 그래서 요 이중관계 혹은 다중관계의 개념은 이 치료적 관계 외의 관계를 다 다중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윤리적으로 다스리는 부분이라 예,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빨갛게 돼 있죠.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비밀 보장, 예, 100% 지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상담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발표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우리 딕테이션이라 그러죠. 받아쓰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꼭 어떻습니까? 예,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 유지에는 내담자가 말한 거, 평가한 결과, 보고서 같은 거, 기록물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돼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알려야 돼요.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한다. 예. 그다음에 이 집단 치료를 하거나 혹은 가족 치료를 할 때, 특히 가족 치료할 때 참가자 모두에게 여기서 나온 얘기는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요 예외 사항은 잘 암기해 두십시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자살 위험이 있거나 살해할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그다음에 중대 범죄. 굉장히 심각한. 그다음에 감염병.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청소년 성에 관련된 문제. 예. 청소년 성 문제, 아동 청소년 성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고지를 하는 거가 의무로도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약간 뭐 달라졌다고도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공지하고 알릴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예외 사항을 우리 상담 초기에 구조화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인 상황은 내가 비밀 보장을 못한다. 당신의 모든 거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지만 예외가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능성이에요. 컴피턴스라고도 하죠. 전문성. 그래서 임상가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엉뚱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래서 전문 교육이랑 지속적으로 수련을 해야 되고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새로 나온 이론들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 본인도 지치거나 힘들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보면 그렇죠? 자기가 무능한데 무능한지 몰라.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 겸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학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예.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 교만이라고 그러죠. 예.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 카톨릭에서 가장 큰 죄, 7대 죄악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교만이다. 왜? 자기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심리학은 정신장애들을 지역에서 같이 그냥 전문 기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비전문가인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이 관리하고 다루자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방하는 거랑 조기 개입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입원시키자, 정신병 있다고 이런 개반이나 이 개념보다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반을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사회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시설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걸, 그래서 이걸 탈원화라고 얘기해요. 탈원화라는 건 병원을 벗어나는 거, 일상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 예방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요거 1차, 2차, 3차. 특히 이제 보편적 예방은 그냥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회 전체를 예방하는 거고, 1차 예방은 뭡니까? 환경 요소를 제외해가지고 고위험군 이전 일반의 어떤 대상들을 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하는 거, 개입하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이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뭡니까? 벌써 병이 발병해가지고 오랜 기간 된 분들을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차 예방이 진행이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재활, 이것도 좀 잘 나옵니다. 재활이란 뭡니까? 이미 병이 발병되고 있어요. 이럴 때 잘 적응하기 위해서 뭐 예방치료, 재활이라는 정신보건 분야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활은 이 병이 이미 있는 사람이 스스로 환경 내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 단계별 재활 모형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자, 임페어먼트라고 하는데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 생겼어요. 그다음에 기능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질적인 부분의 현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기질적인 부분 외에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할 장애는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역할, 성인이면 성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안에서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핸디캡이라고 하는데, 불이익이라고 하는데, 재활에서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을 받는,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을 못 한다든가 이런 걸 불이익, 핸디캡이라고 한다. 재활 모형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심리학은 이 건강에 관련된 행동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이론과 의학이 결합된 겁니다.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건강심리학은 임상장면의 정신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체 건강에 관련된 장애들을 심리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만성질환, 중독, 섭식 문제, 그다음에 환자 중심적 치료라고 하는 거의 개념도 있는데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치료자 중심이 아니라 그런 개념입니다. 이럴 때 건강심리학 관련해서 관련된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건강심리학은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병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럴 때 A, B 성격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 A와 타입 B 하는데 타입 AB가 먼저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면 프리드만과 로젠만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죠. 이게 심장병,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막 급하고 A형이 있더라. 경쟁적, 조급, 공격, 초조, 성취제한, 시간에 민감하고 막 쫓기고 즉각적인 보상은 있어야 되고 인내심 못 참고 항상 바쁘고 긴장 상태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윽 하고 쓰러지는 경향들이 많더라. 이런 성격 유형을 갖다가 타입 A, A 유형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하게 지금 좀 느껴질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학 정보가 많지 않을 때는 이런 성격과 심장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체 기관도 기능이 떨어지더라. 반대도 있다. 유형 B, 타입 B예요. 느긋해요. 여유 있고 천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천천히 말하고 행동하고 휴식도 잘하고 여유적더라.
그럼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바꿔줄 수 있는 성격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신경심리학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 부분에서도 좀 언급했죠. 자, 우리 좌반구 우반구 개념이 있고 요거는 지금은 해부학적인 차이보다는 기능상의 차이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좌반구는 어쨌든 감각상으로는 뇌가 이렇게 그래서 있을 때 뇌량으로 제가 너무 간단히 그렸지만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오른쪽 뇌는 좌측의 신경을 관리하고 왼쪽 그러니까 좌반구는 우측의 근력에 관련된 그래서 좌반구는 우측, 우반구는 좌측 이렇게 돼요. 감각이. 이게 척수표를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됩니다. 그랬을 때 역할 좌반구는 주로 뭘 하냐? 언어 여기 언어 중추가 있다 그랬어요. 브로카 베르니크 에리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하는 거 언어 이해 읽기 그래서 논리 추리 추론 시퀀스 시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 처리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언어 장애가 오고 우측에 마비가 와요. 자, 우반구는 좌측 신경과 관련되는데 이쪽은 공간, 직관적 사고, 전체적 처리를 주로 하더라. 기능은 얼굴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이미지, 시공간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래서 우측에 손상이 있으면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뭔가를 조합하고 도형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편축하라고 합니다. 편축하. 이건 특정한 기능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편측이라는 게 이 좌반구는 우반구와 연관돼 있고 우반구는 좌반구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특정 기능이 한쪽 반구에 더 우세하게 집중되어 있는 걸 갖다가 편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훨씬 잘 쓰죠. 왼손잡이보다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잘 쓰고 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손잡이, 발잡이, 눈 편향성, 이원 청취, 이원 청취는 양쪽 귀에 하나는 영어, 하나는 국어를 들려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볼 거는 이런 형태로 측정하고요. 국제화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 국제가 아닙니다. 아이예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 기능이 특정 영역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런 것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뇌의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전두엽, 축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두정엽. 그래서 전두엽은 고차 기능, 축두엽은 언어, 그 다음에 후두엽은 시각 정보, 두정엽은 운동이나 감각, 신체의 이미지 이런 거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손상 관련해서는 여러 개들의 이제 장애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헝팅턴 혹은 파킨슨, 요거는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은 점진적 운동기능 저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알츠하이머는 전형적인 치매, 가장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뇌세포들이 혈관이라기보다는 뇌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대사성, 영양성 뇌질환 같은 게 있다. 관련해서 요거는 표로 좀 정리를 기억력 평가할 때 웩슬러, 벤튼 시각기억, 레이 오스테리 복합기억 검사 그래서 요거는 CFT 뭐 이런 식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기억, 지연기준, 시각적 기억, 재구성 능력 등 이런 걸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 실행 기능이라고 돼요. 전두엽 기능, 위스콘신 카드 솔팅 테스트, 뭐 발음 장애 착오 평가, 선로 읽기 검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추론 능력, 문제 해결, 주의 전환 등을 본다. 그다음에 이 아동 상담 이건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아동 상담 시 비밀 보장이 중요하다. 비밀 보장. 이건 그럴 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상담을 시작할 때 어디까지 얘기할지 비밀 보장의 범위 예외 사항을 모두에게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동도 상담 과정에서 어리다고 해가지고 부모한테 막 일르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근데 또 아이들은 또 완전히 자율성을 갖기에는 자기 판단이 미숙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보호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뭘 합니까? 부모 교육을 같이 동반해요. 부모 교육이라는 게 뭐 교육의 측면 뭘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 예.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 학대, 자해 위험이 감지될 경우엔 상담자는 무조건 보호자와 관련해서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능한 보고하는 형태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목지에 해당되는 임상심리학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 항상 그렇지만 많은 약을 축약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꼭 교재를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